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아셔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위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다양한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힘들게 만드는 치매가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성격이 좋던 사람도 갑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게 만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당뇨병, 위궤양, 우울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이며 이는 부부의 생활 습관 때문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영양제나 좋다는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여러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염증성 질환이나 감기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처방받은 약은 아프지 않더라도 꼭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약을 끝까지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세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들이 죽게 되어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항생제를 먹으면 동시에 항생제 내성균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균들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먹어야 아직 살아있는 항생제 내성균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이미 먹기 시작한 경우라면 끝까지 드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팀은 중년 여성의 항생제 복용이 훗날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무심코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항생제를 2개월 이상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뇌가 또래에 비해 3년에서 4년 더 노화되어 치매 등 인지 능력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장기적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항생제를 어떨 때 복용하고 어떨 때 복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본 분들이라면 항생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만 수백 종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은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과다 처방은 OECD 국가들 중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감기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보통 1에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항생제를 필요 없이 자주 쓰면 세균이 죽지 않고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항생제 내성은 사람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성 세균에 생기게 됩니다.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되는 경우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항생제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감기를 앓다가 세균성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2차적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대로 먹기보다는 의사가 처방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사소한 증상에도 임의로 먹었다가 더욱 균을 강화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가 지시한 방법 및 기간 등을 지켜야 하며 개인에게 맞추어 진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눠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등을 실천하는 것도 좋으며
남은 항생제들은 따로 집에 두기보다는 반드시 보건소나 약국 등에 가져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죠. 그러나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뛰쳐나오지 않다가 결국 물이 끓으면 죽게 됩니다. 무엇이 개구리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뛰쳐나갈 때를 놓쳐서입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 문제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 2050년에는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항생제 복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5월 10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노인 빈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같이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관련 부작용 우려도 상당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인데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앞서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 월급여액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2021년 11월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55만 5,614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4만 8,349원보다는 월 7,265원 많습니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겼으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평균 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이나 차이가 별로 없기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미미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0만 명을 넘었으며 최고액은 24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비율을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을 받으시는 분이 17.6%,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은 40.1%, 4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은 19%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40만 원 미만 수급자가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면서 시작된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을 거쳐 2022년 현재는 30만 7,5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4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시니어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지만 평생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된다면 아마 허탈한 시니어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58%가 월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데 내 돈 한 푼 안 내고도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기초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반해 국민연금에는 매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3만 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있고 임대소득에도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만 기본공제가 없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국민연금도 젊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내 노후를 위해 납부한 것인데 왜 유독 국민연금에만 기본공제가 없는 걸까요?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0만 7,500원의 1.5배인 46만 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같은 연계 장치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38만 명 정도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노후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되길 선택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은 정치권의 단순 선심성 공약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 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례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더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릴 때 올리더라도 다른 연금들과 연계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하며 불필요한 감액제도의 개선 등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